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과 삶. 나는 이것이 궁금하다. 오늘 네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에 한번 답을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올리시면 여기에 바로바로 뜹니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 강연을 1시간 반짜리로 하는데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어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벌써 한 분 오셨는데 이 학교의 역할, 이걸 한번 클릭하시면 글씨가 크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네, 학교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수업이 미래 학교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미래 학교도 오프라인 학교입니다. 다만 현재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할 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온라인 학교, 온라인 교육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면 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환상을 얘기했는데 이번에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 실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은 원래 교육은 특성상 오프라인입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과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교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은 본질상 선생님과 학생이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할 뿐이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대학 중에 하나, 하버드보다 더 경쟁이 치열한 대학으로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미네르바 스쿨을 사람들은 온라인 대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네르바 스쿨은 실제로 보면 온라인 대학이 아니에요. 수업만 교수들이 미국에서 하고요. 학생들은 매 학기에 전 세계 한 도시씩 가가지고 거기 도시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교수하고 낮에 수업 들은 내용 또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는 서울로 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도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데 삼성전자랄지 아니면 서울신청이랄지 이런 기관에 가가지고 교수들하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이제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 기숙사 생활을 또 함께 하고 있고요. 기숙사 안에서 밥도 지들이 해 먹어야 돼요. 밥 제공 안 해줍니다. 사과품도 있고요. 주말 프로그램까지 함께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대학, 현재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도 훨씬 더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많은, 오프라인으로 많은 체험을 하고 있는 대학인 걸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미래 학교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거지만 그러나 물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정말 좋은 강점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를 늘 여기에 부를 수는 없지만 제가 올려놓은 비디오 클립, 여러 가지 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를 만나서 수업 중에 일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쌤들께서 많은 역할들을 해내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번에 하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크라고 해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무크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유명한 교수 강의를 거기다 전부 올려놓고 그 강의를 들으면 실제로 하버드 대학 강의를 들은 거 이상으로 아니면 하버드 교수도 거기다 강의를 올려놨어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번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학급 경영 무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선생님들께서 자기들이 각각 다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경험하고 있는 예를 들면 수업 중에 어떤 아이들이 싸운다. 선생님에게 대들었다. 아니면 또 뭐 교실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랬을 때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서 선생님들이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선생님들께서 자기들이 경험한 걸 토대로 해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교육하면 되겠더라 하는 5분에서 10분짜리 자기의 체험을 전부 다 올려놓는다면 실제로 학급을 경영하는 선생님들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훨씬 수월하게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학급을 경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온라인 시스템이 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번 코로나 시대가 설령 끝난다 하더라도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오프라인 위주로 가긴 할 텐데 그러나 온라인상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게 될 거고 학생을 지도하게 될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한하게도 온라인 교육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오늘 제가 여기 오지 않고 얼마든지 뭐 요새 하고 있는 그 줌이랄지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인터넷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부르는가 하면 물론 이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요새 한참 그 뭐 미스터 트롯 유행하죠.
임영웅이부터 시작해서 영탁이 뭐 우리 집사람들 요새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나는 안 쳐다보고 계속 걔들만 쳐다봐서 지금 요새 좀 마음이 불편하긴 합니다. 근데 임영웅이가 이 자리에 온다고 했을 때 하고 임영웅이를 비디오로 아니면 실시간으로 공연하는데 동영상으로 TV를 통해서 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면 애들 자고 재미없고 온라인 좋다고 생각했을까? 그러면 이 선생님이 재미없게 수업을 하는 것이 문제였지, 만약에 이 재미없는 선생님이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하면 애들은 더 재밌어 할까요? 이제 아예 쳐다도 안 보겠죠.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수업력을 향상시키는 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지금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전남교육청이 초대해서 제가 지금 주관을 해가지고 이제 쌤들하고 같이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초등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서 교사들의 수업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이걸 지금 1박 2일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론 온라인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상에서 수업을 어떻게 즐겁게 할 것이냐, 이게 쌤들이 갖춰야 될 역량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온라인 학습과 온라인 교육 역량을 향상시켜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늘 게임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동영상도 보고 만화도 보고 하니까 얘네들한테 인터넷 기기만 주면 온라인 학습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죠.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소비자, 그러니까 디지털 소비자하고 디지털 학습자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즉 아이들이 열심히 그 안에서 뭐 웹툰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하는 거하고 그 기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역량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 역량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심지어 봤더니 아이들이 타이핑하는 속도가 그렇게 느린 줄 몰랐대요. 늘 쓰니까 금방 할 줄 알았더니 이제 실시간 줌으로 화상으로 실시간 동영상 수업을 하면 실시간 수업하면 아이들이 바로바로 질문을 올려야 되는데 질문 올리는 속도가 너무 늦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옛날 아이들은 ICT 교육,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타이핑 훈련을 시켰어요. 요새는 안 시키다 보니까 의외로 못하더라는 거죠. 물론 선생님들의 온라인 교육 역량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 역량은 비유를 통하자면 그동안 선생님들은 육지를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닐 때 필요한 역량과 능력과 근육하고 갑자기 물이 차서 물속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 거하고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온라인 교육을 하는 것은 수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온라인 교수법을 가르쳐야 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선생님 수업이 성공하고 어떤 선생님은 성공하지 못했는가. 제 책 최고의 교수법에서 얘기하는데 가르침이라는 걸 우리는 나눔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그게 아니라 가르침의 출발은 만남입니다.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 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기 선생님 만난 적도 없고요. 누군 줄도 모르고 래퍼 영상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온라인 수업한다고 글쓰 뭐 보내가지고 그 이제 화면상에서 만나게 되니까 아이들은 서먹서먹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선생님들이 계세요. 누군가 봤더니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에 이미 3월부터 일반 아이들이 누군 줄은 알아요. 아니면 내가 가르쳐야 될 국어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누군 줄 안다는 말이죠. 이 선생님들은 끝없이 전화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가족, 우리가 할 때 스피커폰을 통해서 부모들하고 같이 하면서 이번엔 내가 중학교, 지금 무슨 중학교에서 1학년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구 선생님입니다. 내가 직접 만나야 되는데 상황이 돼서 못 만나 너무 아픈데 아무튼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은 뭘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화를 하고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챙겨서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셨구나. 아니면 화상에서 전화를 하고 요새 카톡으로 뭐 페이스북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많이 줄어든다는데 라는 걱정을 다음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 교사라는 직업이 사라질지 선생님이 많이 줄어든다는데 저는
제주도에는 이걸 바라고 싶어요. 제주도, 아까 위원장님도 계셨는데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기록할 게 있는데, 한 선생님이 실제로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수업을 제대로 하고 학습을 했는지를 알려면 15명이 넘으면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역량상, 그 주어진 수업 한계상.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직속 자문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자문회에 저희가 있죠. 저출산 대책위원회. 애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길러주겠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육 예산 줄이고 교사 줄이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국가는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 얘들을 학원에 보내야 된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말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부모가 될 젊은 사람들은 국가를 믿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특히 초등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15명 모으면 안 돼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아이들이라면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서, 어떤 아이는 정말 발표하기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수줍은 아이도 있고, 그림 잘 그리는 아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이 예전에 교직이 없어진다고 해서, 제가 교직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교직은 더 많은 교사를 필요로 하게 될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결과에, 그래서 미래학자들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 중에 하나로 교직을 들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교직은 없어질 수가 없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다만 초등교사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역량에는 조금 차이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쪽에서는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가능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사와 학생이 정말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 있어서 밀접하게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에 맞는 기본 학습훈련이 필요하고요. 기초 생활훈련이 필요하고요. 체력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제일 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온라인 교육을 해봤더니 온라인 학습 약자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가 교통약자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온라인 학습 약자는 뭐냐면, 온라인 학습을 하는데 학습을 전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온라인 학습 약자는 4가지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는 취약계층의 자녀입니다. 근데 이 취약계층의 자녀는 주로 이제 뭐 컴퓨터가 없다, 뭐 인터넷이 없다는데,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쉬워요. 제주도는 돈까지 남아가지고 학생들에게도 20만 원씩 나눠준다는데 가슴이 아파요, 저는. 왜냐하면 그 돈을 그게 아니고 정말 써야 될 때 많은데. 예를 들면 제주도에는 지금 육지에서 하지 못하는데 가끔 학교에 5G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애들은 눈만 뜨면 학교 가고 싶을 거예요. 집에서는 안 되는데 학교 가면 5G로 신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쓸 때 많은데, 아무튼 그래도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온라인 학습 약자, 근데 취약계층 자녀가 실은 컴퓨터를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취약계층 자녀뿐만 아니고요, 온라인 학습에는 반드시 온라인 학습 도우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급부터 9등급까지로 학생들을 이제 예를 들면 학업 기초 역량을 구분한다면 1, 2, 3등급 아이들은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없어도 학습을 잘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선생님이 없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에요. 자기들이 온라인 인강 찾아서 듣고 여러 가지 자료 찾고 쌤이 숙제만 내도 잘할 아이들이고요. 중간에 4, 5, 6등급 애들은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있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없으면 하긴 하는데 효과가 없고, 7, 8, 9등급 애들은 아예 온라인 학습 도움이 없으면 방치되는 거예요. 근데 취약계층 자녀는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하고, 왜냐면 제가 처음에 온라인 학습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온라인 계약하는 데서 얘기했어요. 아이들을 침실에서 거실로 등교시켜라. 옷도 반드시 차려입혀라. 우리 인간의 뇌는 잠자고 쉴 때 하고 일을 해야 될 때 구분을 해요. 근데 침실에 있을 때는 휴식 모드인데 거기에서 공부하려면 뇌는 혼란스러워. 학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집에서 거실로 출근하지. 그러니까 학교 등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일하는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취약계층 자녀. 두 번째로는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 애들은 온라인 학습 불가능합니다. 그건 부모가 옆에서 함께 해주지 않는 한 혼자 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이 불가능한 아이들이 또 있는데, 학습은 그냥 지금 이걸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절대 혼자 학습할 수 없어요. 교실에서는 부족한 아이들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옆에 친구에게 그 부분을 가르쳐 주라고 하기도 하고 따로 남겨서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집에 가 있을 때는 내가 파악이 불가능하죠.
다음에 물론 특수교육 대상자도 있고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 살고 집안이 좋다 하더라도 학습 동기가 부족한 아이들, 지적 호기심이 적은 아이들은 혼자 공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 교육하면 한 번만 찍어놓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이 더 적게 들 걸로 착각하는데 초중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학습하면 하나하나에 다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따라 붙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역할을 못해주면 그 아이들은 방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제주교육청이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제주 발전위원회에서 관심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분교를 시켜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를 물어봐고 뭐 시험을 보고 있는데 아예 방치되어서 공부를 안 하고 온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근데 학습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 못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순위를 매기기 한 게 아니고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번 1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번 1학기 때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을 얼마나 배웠는지를 판단을 시켜줘야 돼요. 아이들 스스로도 깨닫고 그걸 부모에게, 그러니까 이게 절대평가죠. 이번에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개 자녀는 30%밖에 몰랐다. 나머지 70%를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학습하도록 이번에 도울 것인가. 그게 이제 교육청과 학교와 실은 교육청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와 도가 함께 나서요. 그래서 이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수업 결손은 앞으로 초등학교 1학년은 12년간, 중학교 1학년은 남은 6년간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학습 결손에 심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화급한 건 뭐냐면 이제 어떻든 방학이 7월쯤까지 가고 나서 뭐 방학이 이제 좀 있을 텐데 방학 전까지의 시나리오와 방학이 되었을 때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2학기 때도 지금처럼 등교와 그 다음에 온라인이 반복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를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들 중에도 디지털 외계인이 있고요. 또 디지털 이주민도 있어요. 이분들을 디지털 원주민 수준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내가 화성에서 왔는데 지구 언어로 대화를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과거 그 ICT 교육이나 영어 교육이 시작됐던 때하고는 달리 이번에 해보니까 의외로 빨리 이 디지털 언어를 학습하고 디지털 학습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이분들을 지금부터 연수를 시켜간다면 정말 온라인 시대 학습을 훨씬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다가올 고3들의 수능 전망 어떻게 되는지요 했는데 이 수능은 어떻든 국가는 제때 치를 거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했는데 고3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채용에 의해서 이번에부터는 그 학종 기록을 보낼 때 어느 학교 출신인지 그 다음에 현재 고3인지 재수생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자료를 보내게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작년 고3 아이들은 담임들이 아주 촘촘하게 꼼꼼하게 학종을 기록해 줬을 텐데 올해 애들은 못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올해 애들이 손해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그 부분을 커서 이 아이들은 올해 고3이고 따라서 학교에서 충분히 세세하게 기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줄 거다. 이렇게 예측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데 다만 누가 문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이하의 학생들은 집에서 혼자 학습이 안 되니까 지금 수능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했을 때 아까 제가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지자체가 그 각각의 공간 속에 아니면 학부모들이 해도 됩니다. 여러 아이들을 함께 모여서 하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한 4인에서 5인 1조 정도로 어느 정도 거리를 충분히 떨어진 곳에서 온라인 학습을 함께 하도록 도와주고요. 거기에 한 명 정도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혼자서는 공부가 안 되는데 같이 해요. 저도 딸이 셋인데 두 아이는 정말 이제 다 끝났어요. 뭐 박사도 마쳤고 뭐 다 해가지고 지가 했는데 막내가 있어요. 10살 터울로. 얘는
하여튼 아무리 봐도 나를 안 닮아도 공부를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집중이 안 되는 게 뭐 이제 대학도 서울로 못 갔어요. 집사람이 서울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으로 갔는데 가서 또 기숙사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하숙, 그러니까 자취한다고 해서 원룸을 얻어줬어요. 근데 전화해보면 그 원룸에 있지 않고 그 원룸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앉아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룸에서 또 공부가 안 된대요. 그럼 뭐하고 원룸을 얻었는데? 근데 아무튼 거기는 자려고 얻은 거고 지는 카페를 가야 공부가 된다. 이 정도로 아이들이 그 중간을 넘어선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학습 도우미가 필요한데 이때 하나 이제 지금 제가 올 봄에 냈던 책 중에 한국의 교육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한국의 교육력이라는 책에 보면 사교육과 교육력이라는 챕터가 있고 그걸 제가 썼는데 우리는 사교육은 나쁜 교육, 공교육은 좋은 교육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차막도 나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 없앨 건가에 전념을 하는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교육비는 없앨 수 없고요. 이미 위헌 소송 났어요. 국가가 사교육 못하게 하는 게 위헌이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 기관을 우리 국가의 교육력을 높이고 오히려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집중력이 낮은 이 온라인 교육 시대에 이 아이들을 돕는 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오히려 서울에 보면 뭐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안 되니까 학원에 가가지고 사회적 거리 충분히 끼고 거기에서 마스크 끼고 하면서 거기서 온라인 학습을 하도록 돕는 게 있었는데 그건 상황이 집에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그래서 용어를 바꿨어요. 우리는 사교육을 없애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코로나 시대 그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사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말씀 하신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린가 했는데 뭘 강화해야 된다고 했냐면요. 에듀테크 산업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듀테크는 바로 다른 말로 사교육기관이에요. 그죠? 에듀테크가 사교육기관입니다. 사교육은 없애야 되지만 에듀테크는 강화하라. 우리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쓰면 그럴싸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용어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어요. 사교육, 공교육 그러면 하다가 만약에 공교육을 관주도 교육, 사교육을 민간주도 교육 그러면 관주도 교육 그럼 갑자기 비효율적이고 이거 철밥통이고 갑자기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민주도 교육, 민간주도 교육 그러면 막 경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용어 때문에 우리는 그 개념을 잘못 보는데 사교육에 대해서 자꾸 이게 공교육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보지 말고 이제는 보완제로서 학교에서 일일이 이 아이들을 다 온라인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해줄 수 없는데 오히려 사교육기관에다가 이번에 그 돈을 준다는데 차라리 그걸 교육 바우처로 주는 게 좋아요. 해야 될 학습을 이번에 공부를 시켰더니 이번에 시험을 보니까 네가 보니까 수학은 이걸 제대로 못 따라가고 과학은 이걸 못 따라가고 영어는 못 따라가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준 이 바우처를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인증한 이 기관은 충분히 이걸 할 만한 역량을 갖췄다. 그곳에 가서 이미 거기에는 숫자는 한정이 있었죠. 공간에 따라서 이 공간이 20명까지는 단위 5개만 한 방에 뭐 4명씩 받을 수 있겠다. 그럼 이 바우처를 사용해서 가도록 하라. 그렇다면 실은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올 고3들의 수능은 지금 공부 잘하는 애들은 크게 공부할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중간층 이하의 공부 못하는 애들. 근데 왜 문제냐면 이 애들이 공부를 못한 채로 대학에 가면 대학에 가서도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 정도 질문에 답을 하면 실은 그 뒤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거의 다 달리 됐을 텐데요. 아까 제 PPT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 시간 끝났나요?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5분? 네, 5분만 그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이제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미래 사회인데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오바마가 한 게 아닌데 정말 오바마가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는 보이고요. 이것도 그 AI 화가가 그랬는데 900만 원에 팔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AI 화가가 이 정도 그릴 수 있고요. 이건 실은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엄청난 곡이 하나 쫙 웅장하게 아름다운 그 자연과 함께 하는데 이 곡을 쓴 사람은 접니다. 근데 인터넷 가서 이제 나중에 하는데 이거 무엇들에게 위해서 했냐면 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작곡 앱이 있어요. 홈온이라는 앱인데요. 삼성이 만들었고요. 홈이 할 때 홈온 이걸 깔고 거기다 콧노래를 부르면 얘가 한 1분쯤 2분쯤 콧노래 부르면 마침을 물어봐요.
야, 너 이 콧노래를 R&B로 할까, 뉴에이지로 해줄까, 클래식으로 할까? 그래서 제가 클래식으로 했더니 또 물어봐요. 그럼 피아노 해주고, 바이올린 해주고, 오케스트라 했어요. 내가 오케스트라 했더니 제 콧노래를 정말 웅장한 노래로 만들어줘가지고 제가 유튜브에다 탑재까지 해놨어요. 이제 이런 게 가능하고, 뭐 변호사도 있고, 암 의사도 있고, AI 기자도 있고. AI와 인간의 사랑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AI가 인류의 스승으로 선 사례까지 일본에서 나오는데, 이건 일본 그 교토에 있는 고다이지라는 절에서 로봇 관음상을 만들었어요. 모든 8만 대장경 다 입력시키고, 국제님 말씀 다 입력시키는데, 알고리즘까지 줘서 주제를 주면 이 로봇이 우리 인간들 앞에서 설법을 합니다. 인류의 스승으로 섰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로봇이 우리 앞에서 너희 인간과 나와 차이가 뭔 줄 아냐. 이렇게 설법을 했어요. 궁금하시면 인터넷 가보시면 다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절의 스님들이 보살님은, 부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는데 드디어 현생에서는 로봇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류 스스로를 가르쳐서 있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증강교실에서 할 거다. 뭐 우리가 엄청나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우주 밖으로, 즉 태양계 밖으로 이미 행성이 우리가 보낸 우주선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것은 14세기, 15세기 패스트 왔을 때, 흑사병 왔을 때랑 똑같아요. 사람 만나지 마라, 손 씻고 마스크 써서 이 몸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실은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의 대실험 결과로 온라인 학습이 약자 부각되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온라인 학습이 약자 부분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신경 안 써도 잘할 수 있어요. 제주도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온라인 학습 약자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약자도 있어요. 가르치는 쌤도 디지털 외계인, 디지털 이주민이 있는데 요새 선도교사들을 중심으로 하고 이 쌤들이 아주 빠르게 배우고 있고요. 이번에 온라인 교육 시험에서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는 중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업력 향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뭐냐면 쌤들이 도대체 수업 공개를 안 했어요. 하더라도 뭐 형식적으로 하고 거의 수업 준비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건 날마다 수업 공개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학부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쌤들이 열심히 수업 연구도 하고 수업을 하는 결과 수업력이 향상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실험 결과로 온라인 학교와 그 오프라인 학교 보는데 코로나 이전 학교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많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제대로 발견을 해서 실제로 개학이 됐습니다. 이 오프라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더 초점을 둬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의 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지금 온라인 교육 인프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도하고 달리 제주도는 정말 최첨단으로 깔아가지고 한다면 아마 입제수도 이쪽으로 애들 유학 오고 싶을 거예요. 학교가 그 정도까지 다 해준다면. 그래서 온라인 교육 역량 제고가 있고요.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미네르바 스쿨인데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 플러스 아날로그를 합쳐서 교육의 주체가 학교하고 교사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 다음에 각종 외부기관,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기업체나 은행이나 뭐 모든 기관이 실은 학습 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 자체가 학습 공동체, 교육 공동체로 변모가 될 때 이 제주도 아이들은 행복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에듀테크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지원, 그 다음에 스마트로그 교수법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하면서도 온라인 상에다도 학급이든 내 강의실을 만들어가고 아이들과 끝없이 소통하면서 가는 것. 그러면 선생님들은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봤더니 스마트로그형으로 가면 수업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 수업 중에 쓸데없는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훨씬 더 재밌게 간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학생과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야 되고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학생의 생활을 챙기는 것이 쌤들께서 해야 될 핵심 역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재택학습의 강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준비하라.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꿈기 그리고 기생충제는 한국일보 제가 작년 1년 동안 썼던 칼럼인데 지금 우리가 자꾸 그 꿈과 끼를 기르는 교육이랄지 아니면 역량 중심 교육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창의력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창의력은 엉덩이에서 나오는 거다. 즉 인내와 끈기와 집념이 있을 때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 잠자다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역량과 지식의 관계에서도 암기하지 않고 기본 지식이 없이 역량은 발휘될 수 없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어요. 주로 사람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제가 제 책에서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또 실력의 배신이라는 책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지금 왜 이렇게 문제일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기반으로 하면 제주라는 이 독립된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생활의 삶의 공동체로 행복한 섬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 와서 제가 느낀 게 이번에 이 교육발전협의회인데 이 새로 발족하는 교육발전협의회가 처음에 출범할 때 한 10년 정도는 엄청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면 아마 제주교육을 발전시키고 이 제주교육이 발전되면 미래 시민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제주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지금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출범하신 김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상담도 받고 다른 도에서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보고 하신다면 큰 역할을 해내실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